준비가 되실 것 같은데요. 다 같이 하나 둘 셋을 외치면 포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라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정치 흐름을 제대로 잡고 올바른 정치 발전의 방향을 계속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론지, 집필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청년 정치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회를 맡고 있는 분은 우리 폴리뉴스 행사에 처음으로 그 아나운서님을 모셨습니다. SBS 스포츠 야구의 야식 김세현 아나운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야신이라고 하기에는 그 김성근 감독님만 야신으로 불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흔히 야구 여신이라고 야구 프로그램 오래 진행하며 붙여주는 별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SBS 골프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마 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오늘 또 이런 자리에 함께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먼저 대표님 기념사를 시작으로 오늘 행사의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폴리뉴스 상가 24주년 기념식을 기념사로 열어주시겠습니다. 폴리뉴스 발행인이자 상생과 통일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근구 대표가 또 기념사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가 아직까지 정상화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여야 의원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고생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인터넷신문 1세대로 이금 정치뉴스로 출발했습니다. 지면과 방송 시간에 묶여있던 정치 뉴스를 정치를 바꾸자는 모토로 인터넷 정신이라 일컫는 연결과 공유를 정치에도 실현하고자 열심히 뛰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께 저는 포탈 다음과 함께 인터넷 최초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단 2%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토론회가 끝난 직후 올 연말 인터넷 대통령이 탄생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동안은 이 파한돼서 했던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2006년 한국 다단계 1위 제휴 전단계 전방위 로비를 저희 폴리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으로부터 민형사 고소를 당했고 제휴 집단으로부터는 김남구 첩포화란 등 온갖 리치를 당했습니다. 그때 언론이란 이런 거구나를 갖다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그 이후에 진보와 보수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여야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뭐니 해도 한국 정치가 굉장한 발전을 했고 정말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 6월 달에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나왔듯이 진영 대결이 이 모든 성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일방을 무찌르는 정치, 차악이 최악을 이기는 정치로서는 결코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2014년 6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모인 상생과 통일포럼을 여러 의원님들과 출범시켰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언론계, 산업계, 학계와 함께
우리 사회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공론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공동대표를 맡아주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포럼과 함께 해오시고 그 취지에 공감하신 분들이 이번 22대 국회에 50여 분이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폴리뉴스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뛰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정세 변화와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대외경책연구원 이슈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찍이 문제는 경제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널리 알리겠습니다. 24년의 역사가 그랬듯이 폴리뉴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동영상 시대에 맞춰 현재 폴리TV를 정치 프로TV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를 융합시킬 국회 뉴스룸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폴리뉴스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을 함께 헤쳐나오고 있는 폴리뉴스 가족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상생과 통일포럼과 함께 하시는 22대 국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내빈 소개 순서인데요. 일정이 바쁘셔서 이 정재철 헌정회 회장님은 가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은사님이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생과 통일포럼 공동대표를 맡아주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정상화에 조조의 지혜를 지금 펼치고 계시는 추경호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정치부당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년 그리고 김경 의원님은 사진 빨리 찍으라고 제 아빠하고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이야말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님 어느덧 한국 여성 리더의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네. 그리고 이만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영진 의원도 아까 왔다가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구로 퇴근했습니다. 저희 김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변인 차세대 리더 사랑 후배 박수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갔어요? 훈련 가면 안 되는데요. 서영석 의원님 왔습니다. 우리 상생과 통일포럼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리더십 최고의 과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최고의 과정에서 탄생한 우리 국회의원입니다.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정보정당을 대표해서 꼭 오셔야 된다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가셨습니까? 지금 당에서 미디어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우리 인터넷 신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상웅 의원님 오셨습니다. 저하고는 30년간 인연이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만난 국힘의 TK 대고 경북부지사를 지내서 드디어 국회에 오셨습니다. 이다리 의원님 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보낼게요. 예, 저하고는 또 문구편 후보 시절에 만난 분인데요. 조계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지낸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한국 정치의 미래 갔어요? 이준석 의원? 여기. 얼마 전에 또 전철에서 자는 사진으로 또 한방 됐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이주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은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항 베트남 대사관의 상무관을 있는 띄워쭉 띄어내왔습니다. 인사하세요. 정준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준욱 의원 왔어요? 왔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네. 백종원 의원님은 축전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국힘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고 재선인 정의용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은석 의원, 김상훈 의원, 이철우 도지사님은 화환을 보내주시고 이철우 도지사님은 서울본부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종건 시사평론가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만훈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우리 폴리뉴스의 논설 고문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훈 선생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조영대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일본 갔다가 오시면서 몇 년 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동영 총리, 그리고 박혜경 부대표, 김진호 부사장님, 송정훈 편집국장님. 송정훈 편집국장은 폴리뉴스 어려운 시기에 온몸으로 강야에서 맞서서 지킨 친구입니다. 너무 고마운 친구입니다. 정주희 경제부장님, 서경선 전략본부장, 정승훈 광고마케팅국장, 김승일 관리부장, 그리고 저기 호남에서 호남본부장 이형건 본부장 왔습니다. 자, 모두 한꺼번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 힘든 서울의 국힘에서 재선을 당당하게 당선하신 조은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조은희 의원님, 네. 우리 서초울도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너무 멀쩡해서 국회의원이 아니고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너무 자주 오셨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은 아니지만 제가 폴리뉴스 24전인데 그동안에 민컴이랑 그 회사는 34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컴 오비들 중에서 온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를 이루어줘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축사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제가 두 분을 빠뜨리네요. 우리 인터넷 신문에 한국 인터넷 신문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를 맡고 계시는 이을춘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이 언론학회, 방송학회하고 3대 미디어 학회입니다. 우리 김강재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최고 늦게 제 친구입니다. 친구라고 막 늦게 오는 거 봐. 최영도 의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빈 소개에 이어서 이제 축사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축사 자리에 모시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축사를 진행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시간을 2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포럼의 공동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님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쁘신 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생과 포럼의 공동대표로 있어서 사실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축사는 아마 폴리뉴스 창간 24주년을 축하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김능구 대표와 김진호 부대표가 제 방에 찾아와서 이런 포럼이 있는데 여야에서 각각 다선들이 맡아서 하는데 이번에는 당신이 해야 됩니다 하길래 조금 망설였어요. 근데 정우택 부의장도 했는데 해도 망설였어요. 근데 그러면 윤호중 대표가 싫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가 아이락하고 바로 맡았는데 아마 이름은 이래 올려놓았는데 김능구 우리 대표께서 다 아마 이 상생과 통일포럼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자리를 탐내는 건 아닌데 모집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또 하나 간프를 얻게 됐습니다. 됐고 우리 폴리뉴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상생과 통일포럼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판사 출신의 육선 국회의원이시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하셨죠. 네, 정치 양극화 시대에 상생의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평가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포럼의 공동대표이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폴리뉴스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상생과 포럼 회원이신 당선자라고 하긴 이미 이제 국회의원이 되셔서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국회의원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의원님들께 당선을 늦었지만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님과 상생과 통일포럼 공동대표를 맡아서 인사드리는 게 첫 자리라서 참 한편에서는 좀 떨립니다. 제가 김능구 대표를 잘 아는 사이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거의 40년 넘은 것 같습니다. 대학 다닐 때서부터 알던 사이인데 제가 저 친구가 얘기를 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호영 선배님 같이 정말 이 상생 정치를 몸소 실천해 오신 분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주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용기를 좀 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민주주의가 상생하는 정치가 되려면 다수파와 소수파가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또 서로 배려하는 뭐 이런 문화가 있으면 얼마든지 상생하는 정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경호 의원님 계시면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가셨네요. 예. 조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복합적인 위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인구 문제로도요, 또 기후 위기도 있고요, 수많은 그런 복합적인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상생과 포럼이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폴리뉴스의 발전과 함께 저희 상생과 포럼 활동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이시고 수많은 법조인을 길러낸 스승으로 존경받는 분이시죠. 현재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분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24주년 맞는 폴리뉴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김능구 대표의 모교 총장이기 때문에 우리 김 대표와 관련된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우리 김 대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아시다시피 부산 출신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능 부산 지역 전체 수석을 하신 분이죠. 근데 이게 뜻하지 않게 대학 들어와서 민주화 운동 하느라고 큰 집에다 있는데 이태전에 따님 혼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참 제가 거기서 이제 줄에 없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냥 축사를 했는데 안타까웠어요. 김능구 대표가 옥중에 있을 때 바로 그 따님이 출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폴리뉴스는 그야말로 김능구 대표의 삶과 같이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한 민주시민의 산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산업화 소외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래는 경제시민으로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으니 김능구 대표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민주시민의 모태가 될 수 있는 폴리뉴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축사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준석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초대 당대표를 지냈고요. 한국 정치의 내일을 책임질 정치인입니다. 22대 국회에 처음 당선되셨고 지역구는 경기 화성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받으면서 국민의힘 대표하고 또 개혁신당 대표했다고 이렇게 소개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다이나믹하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거하다 보니 그 결과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선거 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폴리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은 항상 희망이 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되짚어보면은 폴리뉴스만이 이번에 개혁신당의 3석, 그것도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엄청난 전문성에서 나온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저는 한마디로 정치가 이제 변화하는 지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젊은 세대가 이제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이때 어느 때보다도 이 폴리뉴스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우리 상생포럼에서 또 선배들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보다 더 열심히 해주셔야 저희가 힘내가지고 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고 또 그리고 저희도 기여할 바는 기여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를 역임하고 현재 미디어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김능구 대표님은 저기 운동관이라고 열심히 학교도 갔는데 저는 그때 대학신문 기자하면서 어용 기자 소리 듣고 대학신문이 막 아크로폴리스에서 불타는 그 화장실도 그 현장에 지켜보면서 많은데 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도 근데 좀 철단 먹기는 먹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 폴리뉴스에 창간 24주년 기념식을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22대 영광의 끝배지를 받은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능구 대표님은 인터넷신문 태동기 2000년에 인터넷신문에 초석을 깔고 지금까지 같이 성장을 해온 굉장히 인터넷신문의 산 기둥입니다. 중요한 리더십과 또 협회 부의장님하고 대외협력위원장도 맡는 등 이 시절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 협회에서 회장 김능구 대표님 사실 미스터 쓴소리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하면 사정없이 이렇게 비판하고 그래서 제가 좀 대표님 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는 미국에는 폴리티코가 있지만 한국에는 또 이 폴리뉴스가 있어서 여의도 정치권 의원님들하고 많은 정치 엘리트들이 애독하는 그 매체가 돼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생과 포럼의 그 주제도 한국 경제 생존 전략인데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대외경제 정책원장님 말씀 통해서 이 시대의 위기를 돌파하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막 떨리네요. 그 폴리뉴스는 그동안 상생과 포럼 해왔지만 참 제가 존경하는 게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상생과 협치를 추구해온 그 일관되게 한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해왔다고 드는데요. 앞으로도 정론 직피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나를 통합의 시대 정신을 계속 추구해서 폴리뉴스가 이 시대의 정치권과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광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교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우리나라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대표적 학자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교장을 맡고 있는 김광재입니다. 우선 앞에 축사를 해주신 분들께서 워낙 달변으로 준비한 축사문이 무력해질 정도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덕에 제가 오늘 이 축사를 나름 고심해서 써가지고 왔는데 이 페이퍼가 이렇게 무의미해질 줄은 모르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축사를 가름할 하나의 에피소드로 저도 축하의 말씀을 건네는 것으로 2분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구자를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긴 했습니다만 연구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현학적 프레임 안에 갇혀서 조금은 삼자의 입장에서 좋은 얘기만 하다가 정치 현안과는 거리를 두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건데 김능구 대표님께서 저희 학회에 부회장으로 오셔서 정치 현안을 연구자들에게 한 2년여 동안 굉장히 꾸준히 정기학술대회를 통해서 발표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빌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기학술대에 오셔가지고 소견도 밝히시고 연구자들하고 교감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연구자들이 깨달은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비록 젊은 시절에 김능구 대표님처럼 민주화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인 활동은 못했다 하더라도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된 지금에 와서라도 연구자들이 조금은 역할을 정치 현장과 브릿지를 맺어주는 김능구 대표님을 통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도 연구자를 감히 외람되지만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건네러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학계와 정치 현장에서 김능구 대표님이 열심히 그리고 잘 해주시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발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은희 의원님의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마이크를. 조금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간략하게 또 축사를 전해주신다고 하셔서 자, 이것으로 들은 걸로 하겠고요. 자, 이어서는 윤종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시고요. 지역구는 울산 북구입니다. 계획이 없는데 인사를 드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 윤종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폴리뉴스 24주년 축하를 드리고 또 척박한 땅을 헤쳐나온다고 우리 김능구 대표님이야. 그리고 우리 관계자분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대 국회에 당선됐었는데 그때 선거부 때문에 임기를 다 못했었는데요. 22대에 들어왔는데 여기 오늘 걸맞게 상생과 통일 두 개 다 내가 좋아하는다는데 아직 좀 상생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통일도 지금 좀 아련한 것 같고 좀 답답하긴 한데요. 좀 거기에 걸맞게 우리 국회가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또 폴리뉴스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계경제 변화와 한국경제 생존 전략을 주제로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욱 원장은 국제무역, 국제경제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무역, 국제경제, 경제성장, 개발협력 등입니다.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해 오셨습니다. 자, 오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장학박관을 이용해서 우리 천하람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개혁신당에서 이겨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47차 의원총회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강명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가는 모양입니다. 제하고는 한 40년 됩니다. 그리고 이종훈 우리 정치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얘도 화장실. 저 뒤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길 리서치의 홍영식 소장님,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정통의 어떤 리서치 회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시욱입니다. 그리고 폴리뉴스 창간 24주년 축하드리고 특히 20대 총선 참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맡아서 오늘도 저 4년 동안 들어가실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가 세계 경제 변화하고 한국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세계 경제의 흐름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어떤 단어가 좋을까 하면은 영어로 퍼머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퍼머가 퍼머넌트하다,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위기가 상시화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된 것 같네요. 네. 200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제 장기 경기 침체가 국제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국가들이 서로 믿으면서 신의성실하에서 이제 규범 위주의 다자 통상 질서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들이 다 어려우니까 점차 이제 자국 위주의 산업 정책, 통상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정치적으로도 지역 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팬데믹, 기후 변화가 계속 가속화되는 부분. 거기다가 길게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AI라든지 디지털 전환 이렇게 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런 기술 변화가 어떠한 저희들한테
혜택을 줄 건지.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도 상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형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사회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이런 그 애티튜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지금 최근에 있어갖고 국제 경제 질서를 본다면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데 가장 큰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국책연구원, 그 정책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경제 안보입니다. 안보라는 건 과거에는 이제 군사적인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붙이면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뿐만 아니라 금융, 기술, 환경, 인권, 노동 이게 다 포괄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 안보라는 개념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적인 이익 이게 제일 중요한 국제 통상 질서의 중심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가치가 개입되면서 이익과 가치가 이렇게 혼재되는 형태로 해갖고 계속 패권 전쟁도 일어나고 국가 간의 경쟁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이제 지금 24년의 상황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도대체 앞으로 이런 그 퍼머 크라이시스 시대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잡고 어떠한 식으로 정책을 끌어가야 되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구조 변화에서 가장 큰 게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죠. 그래서 이게 한 2050년 되면 우리가 이거 아주 자연스럽게 보는 이런 상황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세계 질서는 이렇게 패권 경쟁이며 지역 분쟁이며 팬데믹, 기후 변화에 대한 디지털 전환까지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되느냐, 어디에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세계 경제의 이 여건 변화를 조금 긴 호흡으로 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은 시장이 많이 주도하는 정책이 돼야 되느냐, 정부가 많이 주도하는 정책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두 개의 이제 극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장 근본주의하고 국가 개입주의라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국가 개입주의는 그 시장이 그냥 놔두면 굉장히 실패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정부가 나와서 이거를 좀 교정해야 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정부, 발전주의, 산업정책, 보호무역주의 이런 양자주의고 반면에 시장 근본주의는 이제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국가라는 개념, 국민국가라는 개념이 생겼던 16세기 이후 따지면은 처음에 보면은 지금은 어느 나라가 잘 사나 하면은 저희들이 무엇을 따집니까? GDP를 따지죠. 1년 동안 얼마나 생산하는 재화의 서비스 양인데 이 당시에 국가의부는 뭘로 결정을 했냐면은 그 통화를 쓸 수 있는 금과 은을 얼마나 국왕이 많이 갖고 있고 중앙은행이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광산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출을 많이 해서 금과 은을 많이 빨아들이고 대신에 수입은 제한하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계속 뭐 경상수지 갖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금과 은의 유입은 굉장히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유출은 막는 이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국가 개입주의가 컸던 시절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공물법 영국에서 폐지하면서 점차 자유방임주의 그리고 조금 더 자유무역에 대한 이런 생각이 달라지면서 이 추 자체가 점점 이제 시장 근본주의로 옮겨갔죠. 이게 대강 1910년까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미소의 이 패권 경쟁이 일었다 보니까 국가 그리고 케인즈의 옛날에 공황 시절에 이제 해결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해서 국가가 다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국가 개입주의로 이렇게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련 연방이 몰락하니까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가 자유무역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성기에는 다시 워싱턴에 있는 주요 IMF나 뭐 월드뱅크를 중심해서 모든 나라한테 니네 규제도 좀 줄여야 되고 민영화도 해야 되고 자유화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이런 그 시장 근본주의로 옮겨지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금융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과서에서 보면 자유무역이 이득이 큰데 이걸 잘 배분해야지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는데 사실 배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등 이슈,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산층의 소득이 굉장히 정체돼갖고 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도 실질 소득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대한 시장 질서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많이 들고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이러다 보니까 이 추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다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의 WTO 자유무역 체제 이런 말씀 많이 했는데 앞으로의 추가 일단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관성이 붙기 때문에 상당 오랜 기간 앞으로는 시장 개입주의적이고 패권 경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상황을 한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때랑 제일 비슷하냐 하면은 대강 1910년이랑 비슷합니다. 10년대랑.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직전이랑 비슷하죠. 대체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세계화가 언제 일어났냐 그러면은 이제 약간 컨트로버셜하게 얘기하면 두 번 나눕니다. 하나는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일단 1차 세계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2차 세계화인데 두 개를 비하면 상당히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사점 뭐냐면은 기술이 사실은 세계화의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겁니다. 과거에는 증기나 교통기술의 발전이 지금은 운송이나 통신기술의 발전이 됐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원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과거엔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는 에너지가 바뀐다 그러면은 지금은 석유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과거에는 농업사에서 제조업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제조업에서 서비스상으로 넘어가고 옛날엔 국제거래는 무조건 상품 거래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비스 거래, 기술 거래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이제 기술하고 통상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점점 거래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옛날에는 최정제 위주로 거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뭐 농산물을 만들면 농산물을 한 국가에서 만들고 그냥 수출하고 거의 완제품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글로벌 가치사슬 GBC라는 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서 국가들이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데 여러 국가가 개입되는 이래서 초연결성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1910년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러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성이라는 얘기를 좀 한창 때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신흥국이 부상하고 그리고 기존 패권 국가가 견제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2017년 낸 책에 보면 지난 500년 동안 16개의 에피소드를 모아봅니다. 그런데 12번 정도는 전쟁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가 언제냐면 주로 1차 세계화와 2차 세계화 이후에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계화로 해갖고 국가들이 서로 경제적으로 초연결성이 생기면은 전쟁의 위험은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전면적인 전쟁은 좀 어렵지만 국지적인 전쟁, 예를 들어서 뭐 대만이라든지 남중국해 이런 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국지적인 전쟁은 가능하겠지만 이제 전면적인 경쟁은 초연결성 때문에 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미중 패권 경쟁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결국 상호 압박하고 그러면서 비용이 상승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타협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나타날 것 같고요. 중국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피크 차이나에서 중국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또 요 그 상황을 보니까 미소 냉전기랑 많이 비교하는데 미소 냉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소련은 나름대로 이렇게 군사적인 침략을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연방을 만들고 그 우호적인 국가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중국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연결성이 높지만은 중국형 사회주의의 대외 파급력이 약합니다. 거기다가 우호적인 전략동맹 네트워크들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미소 냉전이랑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은 냉전의 어떤 형태랑은 조금 다른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적인 진영 논리보다는 국가들이 굉장히 개별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합종 연행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한 20년 내에는 사실은 뭐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인도는 지금 특히 그렇죠. 그래갖고 점점 다극화되는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한 게 사람들이 그 트럼프가
공화당인 때 계속 관세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다. 지금까지 공화당은 아무래도 관세적 자유무역을 좀 옹호하고 그리고 이제 뭐 관세는 잘 안 쓸 것 같고 오히려 민주당이 있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아까 역사 순환하는 것처럼 딱 보면은 20세기 초반 바로 직전 직후 따지고 그때는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대부분 집권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어땠냐면은 아주 수차례 관세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민 문제 그리고 고율의 관세를 때린다든지 이런 문제 그런 게 그 당시에 맥키니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 주장하는 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 역사가 돌고 돌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공화당이 이 관세 문제 뭐 이렇게 해서 자유무역을 조금 옹호하기 시작한 건 1980년대 이때 이제 레이거노믹스가 생겼을 때부터 사실은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는 바이든도 관세 대중관세 굉장히 높이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선에 누가 되든 아마 관세 정책은 지금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이 진짜 인류사에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인구 구조도 점점 우리처럼 고령화가 진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도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중국이 자원도 많이 갖고 그 핵심 광물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지만 생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여러 가지 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첨단 산업, 핵공격체 때문에 견제를 하다 보니까 야 이제 중국이 성장에 있어서 이제 한계에 좀 직면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핑크 차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이 피크를 쳤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려갈 길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한 2010년대 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전망을 할 때는 중국 GDP 규모는 2026년이면 아마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2024년이잖아요. 2년 뒤면은 지금 시점을 보면 이제 추월을 원래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크로 갔을 때는 미국보다 GDP 사이즈가 한 50% 더 클 거다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중국의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구조 변화를 보면서 전망을 이제 사람들이 점점 바꿉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골드만삭스가 수정해서 날 때는 한 2035년 지나야지 아마 비슷할 거고 아무리 피크돼도 한 15% 이상 넘지 못할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미국의 GDP가 2020년에는 실질 GDP 기준으로 한 21조 달러 정도 그리고 중국이 16조 달러에서 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한 2% 성장한다고 가정하고 중국이 앞으로 쭉 5% 성장했을 때 언제쯤 캐치업할까? 지금 중국이 작년에 한 4.8%, 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꾸준히 성장한다 그러면은 2031년이면 이제 비슷해집니다. 근데 이게 4%대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2035년, 3%대로 내려간다면 거의 2050년 가까이 돼야 돼요. 미국의 그 GDP 사이즈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따 말씀드리자면은 고령화라든지 부동산 위주의 경제 이 구조 이렇게 봤을 때 성장률은 차츰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한 4% 후반대를 유지하더라도 특히 2027년부터 그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쭉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한 2%나 3%대로 수렴을 하는데 이게 언제 금방 수렴할 건지 시간이 좀 걸릴 건지 이게 사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 거냐를 좀 하려고 그러면 중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잘 살아왔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도대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중국이 지금까지 그 인류사에서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나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18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1인당 GDP 성장률이 제로입니다. 그냥 인구만 늘어서 GDP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지 그냥 성장을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800년대 초반에는 영국이나 중국이나 대부분 나라들이 다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산업화 정도가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 미국이 한 120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1950년 정도는 미국이 120이라면 중국은 여전히 한 3, 4밖에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산업화 굉장히 그 진전이 늦었죠. 이러다가 공산주의 체제 1950년부터 1900 개혁개방 직전까지도 한 연간 3% 생산하는데 그때 대기운도 있고 문화혁명, 대약진운동 뭐 이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성장은 3% 하는데 생산성은 굉장히 떨어지니까 비효율적으로 경제를 운영한 거죠. 그래서 비효율적 경제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 개방하기 전에 중국이 왜 저렇게 빨리 생산할 수 있냐 그러면 개혁 개방하기 전에는 거의 중국은 생산성이 바닥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제대로 자원도 제대로 배분이 안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되겠지만은 이걸 한번 중국이 성장한 걸 80년대 어떻게 성장했냐, 90년대 어떻게 성장했냐 보면은 성장하려고 그러면 민간 자본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공공 투자가 많아서 그런가? 혹시 부동산 쪽이 아니야? 아니면은 교육이 조금 올라가서 인적 자본이 추적되는 거? 아니면 그냥 인구 숫자가 느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성 하면은 상당 부분이 생산성에서 사실은 성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라들이 이만큼 안 나온다, 요 정도 나오는데 중국은 훨씬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컸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중국이 그렇게 생산성 향상이 컸느냐? 개혁 개방을 하면서 그 전에는 이렇게 농업 생산도 그냥 딱 먹을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그냥 국가가 다 갖고 가버리니까 전혀 더 생산을 할 인센티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개혁 개방하면서 포관도구라 그래서 너 요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시스템을 점점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도입한 1978년부터 84년까지 한 6년 정도인데 생산이 78%가 늘어납니다. 농가 소득은 한 170%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준다 그랬을 때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다가 농업 생산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꼭 농업만 다 생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이제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었다 보니까 각 농촌 지역에 기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상징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가에 관련된 리소스가 이게 경공업 발전을 하면서 리소스가 다시 재배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리소스 리얼로케이션 이펙트라고 하는데 자원 재배분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생산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국유기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책임을 지고 그 권력을 분권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어나고 그래서 사실 2000년대 후반까지의 중국의 상당 부분은 생산성 향상에서 온 거고 이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 조금 시장대로 이제 워크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생산성 포션, 그린 포션이 뚝 떨어지죠. 이 당시에 중국의 성장은 어디에서 오냐면 다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에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잘 돼야 중국 성장이 이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형태로 보면은. 근데 중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부동산에서 투자가 이제 어려워지고 인프라도 어느 정도 이제 꽉 차기 시작하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국 그 경제의 한 가지 특징 앞으로 보실 때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투자의 포션이 크기 때문에 GDP가 보통 보면 이제 민간 소비가 있고 투자가 있고 순수출이 있고 이런 건데 뭐냐면은 이게 투자가 잘 안 되면 그래도 소비 진작을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성장하는 이유가 민간 소비가 굉장히 강건하잖아요. 지금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미국은 민간 소비의 포션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좋아지면 GDP의 성장이 착착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중국은 뭐냐면은 워낙 투자에 모든 게 쏠려 있다 보니까 민간 소비의 비중이 3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어떤 정책을 치냐면 좀 낡은 가전제품 이런 걸 바꿔주고 여기에다 인센티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전히 투자 부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안 생기면은 사실상은 중국 성장에 있어서 성장률의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피크 차이나 이렇게 쭉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이제 과도한 지금 말씀 투자 수요에 대한 의존도, 두 번째는 지방정부 국채, 부동산 안정, 지정학적 갈등, 생산성 정책, 고령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슈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는 뭐 지급투자금 경제 성장의 그 4분의 3은 이제 투자에서 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형태의 주택이나 주택 투자나 이 인프라 투자는 한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공공 투자 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럼 민간 투자가 대안이 되는데 민간 투자도 역시 중국이 계속 성장할 것을 생각하고 굉장히 투자가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체감이 나타나는 형태. 그래서 사실 민간 투자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소비에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고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이 높고 거기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나니까 저축을 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냐면은 중국은 대체적으로 2017년쯤에 부동산 경기가 이제 피크를 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7년. 이제 좀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유가 지금 도시 지역의 사람들이 자가 보급률이 한 90% 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높아요. 자가 보급률이. 그러니까 대강 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주택 갖고 있을 사람 대강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2017년에서 이게 점점 과거의 성장이 굉장히 요인이었는데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부분이 GDP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한 30% 되거든요. 30% 되니까 이걸에서 따져보면은 연간 한 0.2%포인트 정도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그러니까 10년 되면 2%포인트 이상의 하락 효과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만약에 전혀 돌파구가 없다 그러면 성장률 하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다만 한 가지 희망은 중국은 도시화율이 아직 낮습니다. 서쪽으로 하면 가난한 지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마 획기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경기, 인프라에 대한 게 있다 그러면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비효율적인 방식의 뭐 융자라든지 대출 이런 형태로 된다 그러면 이것도 여전히 계속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이나 지방정부 부채나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이 시스템 리스크가 있어서 병착륙을 할 거다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기업들이 전체 금융의 부채에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가 대부분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산을 팔고 이렇게 되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안 가지만은 이게 하락하는 거는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 건 지방정부 부채입니다. 이게 계속 중국 성장은 굉장히 지방에 분권화하는 형태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그 사이에 지방정부가 굉장히 성장에 큰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수익을 어디에서 내냐 하면은 중국은 원래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없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을 팝니다. 물론 뭐 거의 소유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사용권을 팔고 여기에서 수익을 얻는데, 가뜩이나 지방 부채가 큰 데다가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방정부가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채가 계속 쌓여가는 이런 형태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뭐 인프라 투자나 부동산 투자할 때 특히 잘 쓰는 게 저 지방정부 융자 기구라 그래서 로컬 가버먼트 파이낸셜 비클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중국 GDP의 53%인데 공식 통계는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부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올려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지방정부하고 이 지방정부 융자 기구를 운영하는 기업하고 이 부채의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야 니네가 갚아야 된다, 니네가 갚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정부 부채로 봐야 되는 건지 기업 부채로 봐야 되는데, 이런 아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요, 말씀하신 중국은 이미 그 생산 가능률은 2015년 정점에 도달했고 2027년 이후에는 2차 베이비 세대 은퇴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게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문제 비슷한 걸 이제 중국이 겪기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민을 생각하죠. 그런데 중국은 사실 뭐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이민까지 생각 안 하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성 인력이 노동 시장에 많이 참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이미 여성 노동 인력의 참여율이 75% 이상 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력이 많이 이걸 투입해갖고 뭔가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 이런 효과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중국이 정년이 여자는 50세, 여자는 55세 이런데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 아마 효과가 있을 텐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인구 변화에 대한 프레셔 이것도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중국이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갑자기 망한다 중에 경착륙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중장기 성장 잠재력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GDP 규모를 제 생각에는 한 2030년대 중반 좀 넘으면은 아마 중국이 대강 실질 GDP로 비슷한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추월은 할 수 있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둘이 굉장히 격차가 큰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피크 차이나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상당 부분인데, 중국의 가능성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따져보면은 몇 가지 지표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세화율이 아직 낮기 때문에 뭔가 인프라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술에서 특허 출원은 전 세계 1위다 압도적으로. 미국하고 뭐 일본, 뭐 유럽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마 변화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채가 해외 부채의 의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GDP 한 16% 수준. 저희가 왜 항상 외환위기 걱정을 하냐면은 해외 부채, 특히 뭐 아시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보면은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보는데, 중국은 GDP 한 16%가 해외 부채고 이 중에서 외화로 표시된 그 부채는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외환 쪽에서, 외환 시장 쪽에서 오는 샤크 자체를 흡수할 여력은 굉장히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소비 진작이 어렵지만은 국내 저축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재원이 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디지털 전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에서는 인구 많은 나라가 장대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그렇죠. 자, 중국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국이 지난 이 성장하는 동안에 큰 기업들이 뭐 글로벌 500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보면 대부분 큰 인프라 기업 아니면은 대부분 플랫폼 기업입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뭐 요즘 테무도 그렇고, 이런 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안 하더라도 중국만 해도 충분히 이걸 그냥 축적해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 요거에 따라서 중장기에 이렇게 성장을 하락하는 요거를 꽤 길게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딱 답을 하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쪽도 맞고 요쪽도 맞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 재밌는 거는 대강 지금까지 이제 1인당 GDP로 봤을 때 일본은 미국 수준에 이렇게 수렴할 때 어떻게 됐나 하면은, 일본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GDP가 미국의 한 30% 60년대에는 그랬는데 이게 점점 늘다가 잘 나갈 때는 거의 80% 가다가 지금 잃어버린 30년 40년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면 한 60% 초반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나라는 어떠냐면은 쭉 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아시아 금융위기 쪽에 조금 정체되고 다시 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일본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은 어떠냐 하면은 중국 전체 GDP 사이즈는 크죠. 그런데 지금 1인당 GDP로 따지면은 중국은 미국의 한 2~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과연 여기서 수렴하게 될 건지, 우리나라처럼 여기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건지, 이게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의 전환과 세계화인데, 세계화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탈세계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탈세계화가 뭘 얘기해서 탈세계화냐면, 보통 얘기하는 게 글로벌 공급망도 무너지고 수출도 옛날만큼 안 돼서, 이거 보면은 대부분 이게 탈세계화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는 거의 종말이 왔다 하는데 실제로 실물 지표로 보면은 그런 게 아직 그렇게 나타난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보면은 이게 수출 물량입니다. 가격을 덜어낸 건데 물량 지수를 보면은 뭐 옛날보다 약간 정체되는 측면이 있지만 꾸준히 좀 늘고 있고요. 이 국제 세계화라는 거는 그냥 상품만 오가는 게 아니라 서비스도 오가고 기술도 오가고 사람도 오가고 자본도 오가야 되는데 뭐 인터넷 사용하는 거, 자본 흐르는 거, 뭐 인력 이동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코로나 때 이후부터 흐름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제가 이게 보고서에 하나 본 건데 뭐냐면은 세계화라는 게 세계화된 사회라는 게 뭐냐면은 이 같은 국가끼리 뭔가 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죠. 그렇죠?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여기서 팔고 저기서 팔면은 가격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보는데 가장 좋은 지표는 뭐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격의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 줄어드냐 늘었느냐. 만약에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세계화가 퇴보되는 거고 줄었다 그러면 여전히 세계화가 진행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여전히 옛날보다 가격 격차는 훨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실물 경제에서 흐르는 세계화는 여전히 온고잉 프로세스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두 가지. 첫 번째는 정치 지정학적 요인. 계속 트럼프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패권 경쟁하면서 하다 보면 이 흐름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측면이 세계화를 보는데 약간 새로운 시각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탈세계화가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탈세계화 시대가 아니라 세계화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제무역 투자 인력 교류가 조금 급락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은 더 큰 게 이제 새로운 유형의 세계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과거에는 상품이 오간다 그러면 눈도 안 돌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화라는 건 뭐냐면 바로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는 세계화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화라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세계화가 어떻게 진전될 거냐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 이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의 융합이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삼성전자 근로자들 구성비를 봤거든요. 2007년에는 대강 제조업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60% 이상 됐는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60%는 서비스하는 사람들입니다. R&D라든지 이런 거에서 점점 이런 식으로 제조업하고 서비스가 융합화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전히 제조업 회사죠.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서비스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문제는 디지털 전환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규범이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미국같이 뭐 구글 있고 이런 나라들은 계속 데이터 이동도 자유롭게 하고 싶고 이런데 규제 안 만들고 싶고 이런데 반대로 이게 약한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면 규제도 좀 하고 개인정보도 보호도 훨씬 더 하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통상 마찰의 상당 부분은 디지털 전환하고 관련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옛날에 비해서 내수 시장이 큰 나라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국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은 여전히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됐다. 그래서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고령화 저출산이 있으면 어느 나라든 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저축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정 수준 되면은 이러면은 국내 소비나 투자는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럽 보세요. 지금 1% 이상 성장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올해. 독일은 작년에 마이너스 0.1% 성장, 올해는 0%입니다. 일본도 작년에 반짝하다가 지금 1% 밑으로 떨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성장 동력을 찾느냐? 여전히 대부분이 결국은 우리 앞으로의 성장 동력의 성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혁신성, 개방성, 포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이런데 좀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는 반면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개방성을 갖는 구조를 만드는데 개방이라는 사람들이 벌써 싫어합니다. 이것도 미국한테 시장 내주는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 차원에서 인력 관리 그리고 자본 관리 이런 거를 계속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 그 개방성을 유지하는 이런 측면을 하고 그래서 공급망 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대강 FTA 맺는다 그러면 딱 그 협정문이 있어서 그냥 나라만 바꿔 끼고 몇 가지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국가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희 KF가 대외경제정책의 지역연구센터 큰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인구 고령화하고 우리가 소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무슨 게 나오냐면은 조금만 경상수지에 문제가 생기면은 시민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상수지 구조를 보면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상품 수지입니다. 근데 저 어릴 때 일본이 상품 수지에서 적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에 적자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뭘 하냐면 옛날에 했던 그 투자를 해갖고 이렇게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서 이익이나 배당금 이런 걸 받았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좋은 구조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궁극적으로 이거를 유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컨틴전시 플랜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중간에 딱 46세입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공장에 가서 일하고 뭘 막 생산하고 이러면 좋지만은 46세 정도 되면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자산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경상수지 관리에서도 그러니까 여전히 상품 수지와 경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컨텐전시 플랜으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민 문제 잠깐만 제 시간만 말씀드리면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그만두겠는데 이민 문제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비숙련 이민 이런 거에 대해서 괜찮은데 지금은 사실 이 문제 포커스는 전문 인력이라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만 해도 전문 인력 좀 부족해서 그렇고 이게 모든 나라의 핵심적인 이민의 경쟁, 인력 활성화의 경쟁은 아마 전문 인력이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통 비숙련 인력이랑 전문 인력의 차이점은 비숙련 인력은 대체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여기서 적응해서 동화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숙련 인력은 어떻게 되냐면 전문 인력은 여기 있다가 상하이에서 돈 더 준다 그러면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력을 리테인하고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냐에 이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시면 다음에 저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귀한 강의 전해주신 이시우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데요. 지금부터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신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축하 메시지와 함께 본인의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을 나와서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서영석 민주당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지역구는 경기 부천 갑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폴리뉴스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제 김능구 대표님을 보면서 늘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꿈꾸는 청년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시대 정신을 잘 담아내려고 노력해 주신 모습에 감사드리고 저도 저기 계보가 김능구 계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생과 포럼, 상생과 통일 포럼을 통해서 더 많이 소통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멋진 정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천하람입니다. 제가 제 옆에 앉아있는 우리 이준석 전 대표님 덕분에 거의 떨어질 뻔 하다가
300번째로 아슬아슬하게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는 300번째였지만은 끝날 때는 정말 1등 의원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또 좋은 의정 활동하고 하는 그 과정에 우리 또 폴리뉴스와 우리 김능구 대표님 많이 또 가르쳐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지역구는 용인시 갑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예, 처음에 저는 이제 폴리뉴스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하다가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걸 알게 되고 열독자가 됐는데 또 좋은 것은 일요일 아침에도 맨날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정말 열독자가 됐고요. 지금 또 상생과 통일포럼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시고 최근에 제가 김대중 정치학교, 김대중 재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천착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장 또 중요해야 생각하는 것이 상생과 또 통일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여기 제가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김용구 대표님. 가입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계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우리 한 74차 정도 되나요? 의원총회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준석 전 대표, 천하람 대표 도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출신이어서 이제 의료계 문제에 관심도 많은 상황이고 앞으로 정치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폴리뉴스 받을 때마다 내가 이제는 엄마나 의사가 아니라 정치인이 됐구나 하는 생각 많이 합니다. 폴리뉴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번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는 경북 구미을입니다. 안 계시나요? 지금 네, 부재하신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민주당 의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는 경기 수원구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폴리뉴스가 행사 때마다 왔는데 국회의원 신분으로 오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폴리뉴스 24주년 축하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개혁신당은 전원 출석했어요. 그러게, 대단하세요. 민주당이 다 오려면 이 장소하고는 훨씬 부족할 텐데, 정말 신기한 일은 제가 2010년도 처음 시장될 때 서울에서 한 번도 민주당이 시장된 적이 없어. 저를 다 비관적으로 봤는데 1년 전에 정확히 예측한 데가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게 폴리뉴스였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무조건 폴리뉴스면 100% 믿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늘 자문하는 것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절대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의도에 와서 저보다 자주 뵈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얼마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와보니까 또 놀란 게 제 초등학교 동창형이 전혀 다른 배경으로 3분이나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노릇이다 싶어서 폴리뉴스가 인물을 모아내는데 탁월한 재주를 또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주년 축하드리고요. 여의도에서 제가 할 일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계원 민주당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지역구는 전남 여수을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조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과 제가 인연이 됐던 게 아마 2007년, 2008년 이제 대선을 지나면서 문국현 대표님을 제가 모시고 참모로서 대표님을 처음 봤는데 김용구 대표님 그때는 참 제가 많이 우러러봤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존경하고 폴리뉴스의 고급 정보들 항상 제가 정치 의정 활동하고 정치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폴리뉴스의 24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저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고요. 저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폴리뉴스와 상생과 통일포럼은 앞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빈 소개에서 빠진 분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원국 정치평론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늦게 오셨지만 우리 회장님을 제가 모셨었거든요. 조영태 조선일보에서 30년간 계셨던 우리 조영태 회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먼 길 24년 축하하러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오늘 이것으로서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